올렸다고. 아, 누님, 우리 집에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게 어떻노? 네가 맡아서 할만하겠나? 아우, 이 정도면 딱이죠. 그 예전에 했던 가게랑 규모도 비슷하고. 그럼 내가 돈을 댈 테니까 네가 가게 잘 꾸려가봐라. 아, 알겠습니다, 누님. 니랑 내는 동업자 관계인 거 잊지 말고. 아, 그럼요. 아, 그리고 수익은 네가 매달 내한테 월세 300만 원 주는 걸로 하면 어떻겠노? 수익금 그럼 뭐. 포함해서지. 약정서는 내랑 따로 쓰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정 사장님 상가에 그럼 보증금 2억, 월세 200만 원에 2년 계약하면 되겠죠? 네, 그러시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제가 고향 동생이랑 동업을 할 거라서요.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지만 가게 운영은 그 동생이 할 겁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은요? 사업자 등록도 그 동생 이름으로 할 겁니다.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매달 월세만 밀리지 않게 잘 보내주세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동생이 사업 수완이 좋은 친구라 가게 잘 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전대차 동의 확약서도 하나. 네, 써드릴게요. 이후 상가 건물 소유자는 전대차 계약서를 확인한 후 확약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 식당입니다. 저 상가 건물주인데요. 아, 이번에 건물주 바뀌었다더만. 아, 예, 근데 무슨 일로? 가게 앞에 세워둔 일간판 있죠. 그거 좀 치워주세요. 아, 손님들 그거 보고 들어오라고 놔둔 건데. 우리 건물이랑 너무 이미지가 안 맞잖아요. 그거 좀 치워주세요. 건물주가 바뀌어서 간섭을 건물주 하네요. 뭐? 예. 사사건건 투집이고 지가 뭐 건물주는다가 지가 홍보해줄 것도 알면서 아휴, 그냥 어쩌겠노. 건물 주님인데 내가 치워야지. 서럽네요, 서러워. 아니 일간판 아직도 안 치웠습니까? 아, 지금 치우려고 했는데. 아니 그리고 가게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손님 오는 식당에서 좀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건물 아니라고 말이야. 지저분하게 막 쓰고. 뭐라고요? 아, 보자니까 건물 주신 것 같은데 간섭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뭐 간섭? 내 건물 깨끗하게 쓰자고 하는 건데 간섭? 당신 말 다 했어요. 아, 다 못했거든요. 아니, 이 간판도 치우라 말아 하고 전에 건물주는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럴 거면 새로 왜 놓는 겁니까? 에?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가게 빼면 되겠네. 당장 나가세요. 야, 넌 극으로 치닫는데요? 사장님, 지난번 일은 이 친구가 죄송하다고 해서 오늘 같이 왔습니다. 뭐 얼른 인사드리라. 어제는 뭐 제가 죄송했습니다. 죄송한 사람 태도입니까? 참 어이가 없네. 내 건물이니까 당연히 청소해라, 입간판 치워라 할 수 있는 거지. 세입자 주제에 말이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세요. 그러면 되지. 뭐? 아유. 세입자 주제. 아, 누님, 내 저런 사람이랑 내가 화해 못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아이고, 전이나, 어휴, 앉아라, 아이고. 건물주 앞에서 큰 소리나 치고, 와, 내 두 사람 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그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아직 임대차 계약 1년 남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박서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저 사람 이름으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저 사람 내쫓으세요. 전인이를 내쫓으라고요? 만약에 안 쫓아내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저번 건물주분한테 임차할 때부터 상황을 알렸고요. 동의도 받았습니다. 내가 동의한 건 없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임대차 계약은 계약이 그대로 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장님, 계속 이렇게 나오시는 건 갑질입니다. 뭐 갑질? 참 어디 두고 봅시다. 갑질이 아, 너무 정말? 심하네요. 화가 나네요, 화가 나. 소송을 냈다고. 무슨 소송요?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 및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이게 이유라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상가 건물 인도와 퇴거. 아, 누님, 우리 집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박서진 씨와 김전인 씨, 정말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정말 억울한 사연인데 일단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박서진 씨와 김전인 씨는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하고 정소유 씨 상가 건물을 임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박서진 씨 이름으로 했지만 실제 가게 운영과 사업자 등록은 김전인 씨 이름으로 했고 두 사람은 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임대인인 정소유 씨에게도 알린 후 전대차 동의 확약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약 1년 후 상가 건물주가 이진후 씨로 바뀌었는데요. 새로운 주인인 이진후 씨는 김전인 씨에게 가게 운영과 관련해 사사건건 간섭을 했고 결국 두 사람은 언쟁을 벌였습니다. 이후 사과를 시도했지만 이진후 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김전인 씨를 내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서진 씨가 여기에 응하지 않자 이진후 씨는 박서진, 김전인 씨 두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임대차 계약 해지와 함께 상가 건물의 인도와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러게요. 전 주인과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주인이 오면서 이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경섭 변호사님, 이런 드라마 사례와 같은 상가 임대차 분쟁 좀 많이 일어납니까? 예, 원래 임대차 계약의 전통적인 쟁점은요, 보증금 반환이라든지 연체 차입 문제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계약서도 잘 쓰고 협의를 비교적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인 쟁점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은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특히 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갱신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네. 자, 상가 임대차 계약 분쟁 늘어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요, 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의무 갱신 기간이 10년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10년이란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년의 긴 의무 기간을 회피하고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갱신 거절의 사유를 구성하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 드라마에서 이진후 씨가 이야기하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정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인 이것이 과연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인가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이 동의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자, 이거를 제대로 짚어보려면 우선 박서진 또 김전인 씨가 체결했다는 전대차 계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선 전대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전대차란 그 임차인이 다시 제3자에게 그 임대차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소위 전전세라고 많이 부르는 형태의 계약인데요.
이것을 법적인 용어로 하면 전대차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전전세. 예, 예. 이러니까 바로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요즘은 전전세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사무장님 말씀처럼 주택의 경우에는 전전세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전대차 계약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요.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시면 그 제3자에게 매점이나 이발소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많이 보셨죠? 맞아요, 맞아요. 그 찜질방, 그 식혜 이모. 그 식혜를 아시죠? 예. 하자 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전전세에 해당되는군요. 맞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 슈퍼마켓 내부에 뭐 정육점이라든지 뭐 코너 매장이라고 해서 이 사업장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구분해서 마련하고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전대차가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죠. 말씀하신 슈퍼마켓 내 정육점이나 또 찜질방 안에 있는 매점 같은 이 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전대차 계약도 임대차 계약의 일종이니까요. 네.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다만 원래 그 임차인이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그 전대차를 받는 이 사람은 이제 전차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박서진 씨가 임차인이지만 후배인 김전인 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대인이 되는 것이고 예. 이 김전인 씨는 전차인이 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이 우리 민법에서는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이 있고요. 예. 실제로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흔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요. 박서진 씨는 전 주인에게는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근데 임대차 이제 계약이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주인이 동의해 준 것의 효력도 승계가 됐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 주인이 해준 그 동의의 효력이 현 주인에게도 미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상가 건물의 대항력 요건이라는 것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 상가 임대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요, 이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 생기게 되고 네. 현 주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게 되는 구조지요. 네. 그리고 이 임대차 건물의 양수인은 기본적으로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인인 이진우 씨는 전 주인이 가지고 있던 임대인의 지위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 되죠. 따라서 전 주인이 박서진 씨에게 전대차에 동의한 것도 승계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박서진 씨가 전대차 계약을 하긴 했지만 이 사업자 등록을 실제 가게를 운영했던 김전인 씨 명의로 했거든요. 박서진 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 대항력이 없는 겁니까? 원칙적으로는요, 이 임차인인 박서진 씨가 직접 점유도 하고 직접 사업자 등록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여 영업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상가를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를 인도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친 때에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라면요, 전차인이 점유하고 전차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그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전 소유자인 지금 정소유 씨가 전대차를 승낙, 동의해 준 것을 모르고 현 소유자인 이진우 씨가 상가를 인수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요. 예.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요,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이 외부로 공시된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가 건물을 인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사항
기본적인 것이니까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네, 정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 계약하시는 분들 정말 이 점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받아두시기를 제가 권유합니다. 지금 드라마에서는 이 확약서를 받았거든요. 네. 굉장히 잘한 행동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소송이나 법적 분쟁에 있어서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진우 씨가 보낸 소장에서요, 해지 사유로 든 또 다른 주장이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거든요. 이게 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상가 임대차법에서 말하는 임차인이 이 현저한 의무 위반이라 하면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다든지 네. 혹은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배신한 아주 그 중요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이야, 그렇게 이제 약간은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자면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 증축, 개축하지 마라는 금지 조항이 있는데 이를 위반해서 함부로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또 건물의 일부를 훼손한 경우 혹은 건물 자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변경 행위, 이러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드라마의 경우에는 지금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다거나 신뢰관계를 뭐 배신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진우 씨는 김전인 씨에게 이 가게가 더럽다, 예. 뭐 입간판의 위치를 옮겨라, 청소를 똑바로 하라, 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제가 실제로 이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그런 사실관계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네. 설령 그 이진우 씨 주장이 일부 사실이라고 해도요,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마 이진우 씨가 이 두 사람을 내쫓기 위한 방편으로 내세운 어떤 구실과 핑계, 방편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아, 정말 나쁘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억지스럽긴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서진, 김전인 씨가 이진우 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명쾌하게 좀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이진우 씨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거절의 사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무단 전대와 임차인의 현저한 계약 의무 위반인데요. 두 가지 모두 법원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서진, 김전인 씨는 원래 전 소유자인 정소유 씨가 작성한 전대차 동의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적법한 전대임을 우선 증명하셔야겠고요. 김전인 씨가 그 전대차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잘 주장 입증하시면 승소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차근차근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요. 사측에서는 브레이크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12년 차 버스 기사입니다. 늘 안전을 우선시하며 무사고 경력은 제 자랑입니다. 자, 오늘도 안전운행 손님들 모시러 가볼까? 그래. 그날도 기분 좋게 운행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철진 씨, 중앙선을 왜 넘으셨어요? 졸음운전하신 거 아니에요? 아, 형사님, 졸다니요. 절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6차선 도로를 6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좌회전을 하려고 차선을 변경하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면서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다. 예,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아서 속도는 줄지 않지. 앞에는 좌회전하려고 대기하던 차들이 기다리고 있지. 앞에 차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했고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아서 속도는 줄지 않지. 그래서 더 큰 사고를 내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겁니다. 버스 브레이크 오작동이다. 예. 네, 상무님. 사고 차량은 전체적으로 수리를 싹 해놨습니다. 네. 아니, 불이익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네. 아니, 괜히 사고가 나가지고 말이야. 반갑습니다. 고민식 형사입니다. 아, 예, 형사님. 그 사고 차량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니, 브레이크에 문제라뇨. 저희 회사는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싹 하고 있습니다. 버스에는 아무 문제 없고요. 아니, 브레이크도 정상이고요. 야, 이게 수리를 다 했으니 참 증거도 씨. 없고. 운전상 과실로 사고가 났고 피해자 박동국 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탑승했던 승객 이민영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과실이라니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했다니까요. 브레이크 오작동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형사님. 진짜라니까요. 전 너무 억울합니다. 자, 그러게요. 이철진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일어난 사고인데 너무 억울한 그런 사연입니다.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이철진 씨는 경력 12년 차 버스 기사인데요. 그날도 안전운전을 다짐하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약 60km의 속도로 직진하고 있었는데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철진 씨가 운전하던 버스에 브레이크가 푹 들어가면서 제동이 되지 않았고 이철진 씨는 좌회전을 위해 대기 중이던 앞 차량들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게 됐습니다. 중앙선을 넘자마자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이철진 씨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이철진 씨의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한 명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철진 씨는 수사 초기부터 사고 당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버스 회사의 사고 직후 처리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철진 씨가 일하던 버스 회사 측에는 사고 차량을 즉시 전체적으로 수리를 했는데요. 네. 그리고 버스의 브레이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상황을 더 알아보니 이철진 씨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 공소가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철진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요. 사고 당시 상황에서 브레이크는 말을 듣지 않죠. 앞에는 차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중앙선을 넘은 상황인데 브레이크 오작동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거든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네, 버스 회사 측에서 사고 즉시 차량을 즉시 수리를 했고요. 네. 브레이크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황 증거를 충분히 모아서 반대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정황 증거, 이게 증거가 되나요? 네, 정황 증거는 간접 증거라고도 하는데요. 네.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차량에 결함이 있어서 이 사건 피고인이 유죄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심이 들도록 변호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상황을 일단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버스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블랙박스 영상을 잘 보면 브레이크가 오작동했다라는 그런 정황 증거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역시나 의심스러운 점이 보였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상황입니까? 네, 정상적인 주의 의무를 가지고 예. 운전하는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중앙선을 절대 침범하지 않죠. 저같이
정상적인 사람이랍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 이철진 씨가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사고 전후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모습이 좀 드러났을 것 같은데요. 네. 블랙박스에 나타난 운전 모습은 사고 전 모든 시점에서 두 손으로 핸들을 잡고 전방을 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주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과실이나 운전 미숙이었다면 그런 모습들이 블랙박스에 다 담겨 있었을 텐데 그렇죠. 블랙박스에는 부주의한 모습이 없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사고 지점은 커브길도 아니었고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절대 중앙선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버스 운전 경력 12년에 이철진 씨가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면서 과실로 중앙선을 넘었다라는 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 현장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아, 어떤 의문점입니까? 네, 스키드 마크라고 아시죠? 예. 네. 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길에 나타나는 검정색 바퀴 자국이 있는데요. 그 지점에 스키드 마크가 없었습니다. 아. 네, 만약 중앙선을 과실로 넘었다면 급브레이크를 좀 밟았을 텐데 말이죠. 예, 그러네요. 그렇다면 또 그 브레이크 오작동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버스 브레이크 시스템을 주목해 보았는데요. 버스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는 추운 날씨에 좀 브레이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드라마에서 버스 사고가 났을 때가 1월이었잖아요. 네.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그렇죠. 브레이크와 뭐 추운 날씨 연관 관계가 있을까요? 네, 에어 브레이크 시스템은 추운 날씨의 혹한기에는 배기 부분에 수분이 얼어서 에어가 충분히 차는 것이 방해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버스 회사에서 브레이크를 수리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추운 날씨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지 뭐 입증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버스 회사 측에서도 수리를 할 때 브레이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이상 이철진 씨에게는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형사 재판에서 무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유죄일 수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무죄일 가능성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유죄의 인정이라는 거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고요.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만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럼 드라마 사례에서는 무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게 쉽게 유죄로 확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난 사고이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가 된 것인데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중앙선 침범이란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 법원은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야, 그럼 이게 차량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면요. 진행 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지만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인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중앙선을 침범했다 하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에서 이철진 씨가 브레이크 오작동이라는 차량의 결함으로 중앙선을 침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황 증거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도 있었고 그렇죠. 또 피해자의 그런 증언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이철진 씨는 사고 직전에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뭐 이야기해 줄 승객이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직전에 라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나 또 운전기사 근처의 승객이 이철 씨가 사고 직전이나 직후에 브레이크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승객들의 진술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여러 정황 증거들을 따져보면 이철진 씨의 주장이 맞는 것 같은데 재판에서 이철진 씨의 주장이 좀 받아들여질까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네. 검사가 이철진 씨의 주장을 또 정면으로 반박할 만한 그런 어떤 물적 증거나 에어브레이크가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또 전문가 의견을 검찰 측에서 제시하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면하게 변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장에서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 두 가지 점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첫 번째, 먼저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또는 목격자들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사고 발생 시에 뒤에서 따라오는 차량이나 측면으로 지나가는 차량 또는 세워져 있는 차량에도 다 블랙박스 영상이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죠. 차량 번호와 전화번호를 확보하셔서 블랙박스 영상 보관을 부탁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CCTV가 있는지 좀 보셔서 그 위치를 좀 사진 찍어 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주변의 차량, 목격자, 그리고 그 차량의 번호판, 마지막으로 CCTV까지 저희들이 꼭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랙박스의 영상의 그 보관 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많고요. 또 CCTV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한 15일 이내에 또 이제 리라이트가 돼서 삭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증거 보존 등의 절차로 빨리 데이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언제나 중요합니다. 네, 또 다른 네. 대처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사고 차량 자체가 그 결함이 있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변호가 되기 때문에 네. 사고 발생 시 해당 차량을 경찰 관계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훼손하지 않도록 봉인을 해둔다라든가 하는 차량을 보전하는 조치를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정말 차량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장 대처법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철진 씨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철진 씨는 최대한 유리한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주위 승객들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에어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자동차 연구기관에 좀 의뢰를 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한 회신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면 무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집마저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쩌노? 안 되지. 이 집만은 꼭 되찾아야 된다. 꼭! 집이 되게 좋으네요. 네. 반드시 되찾아야 됩니다. 형님이 어쩐 일로 연락을 따? 그동안 연락이 너무 뜸했지? 미안하다. 먹고 살기 바빠서 연락할 여유가 없었네. 무슨 일로 만나자고 했습니까? 건호야, 혹시 2억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나? 예? 2억이요? 사업이 망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붙다. 지금 당장 너 형수랑 지은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집이라도 되찾을 수 있게 2억만 좀 빌려주라. 그동안 연락이 없어서 잘 사나 했더니 내가 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진짜 염치 없는 거 안다. 그런데 내가 니 말고 부탁할 데가 없더라. 근호야, 제발 부탁한다. 어린 조카 지은이를 봐서라도 제발. 2억이면 됩니까? 멋있다. 2억이면 된다. 지금은 내가 여유가 없어서 이자를 더 못 주지만 꼭 이자를 더 쳐서 내가 갚을게. 알겠습니다. 고맙다, 근호야. 너무 착한데. 진짜 고맙다. 아, 정말 착한 동생입니다. 맞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래도 친형의 손을 잡아줍니다. 아파트는 건우 덕분에 다시 찾을 수 있겠는데 혹시 채권자들이 강제 집행이 들어오면 짜지? 그래, 건우한테 한 번 더 부탁해보자. 빚이 많으신가 보네요. 형님, 돈 준비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고맙다. 건우야, 하나만 더 부탁하자. 뭔데요? 아파트 명의를 네 명의로 좀 하면 안 되겠나? 예? 제 명의로요? 내가 채무가 많아서 내 명의로 하면 강제 집행이 들어올까봐 진짜 다르다스럽다. 니한테 피해 안 가게 할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 고맙대. 아, 저런 동생이 나는 왜 없을까요? 저 아파트 매수는 제가 하는데 명의는 제 친동생 이름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는 선생님이 매수하시는데 왜 명의를 동생 이름으로 하시나요? 사실 제가 빚이 좀 많아서 제 명의로 하면 또 넘어갈 것 같아서. 이 집은 저희 가족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집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빚 다 갚아야죠.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사정도 딱하고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근호야. 내가 지금 아파트 계약하러 왔거든. 내가 매도인분 계좌번호 보내줄 테니까 거기로 돈 2억 입금 좀 해줄래? 알겠습니다. 그래. 동생이 사장님께 지금 돈 입금한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 술술 풀리는 것 같지만 네. 좀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건호가요? 죽었다고요? 에? 재수 씨,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건호가 죽다니요?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아, 교통사고네. 아이고, 건호야. 내 동생 불쌍해서 어쩌노. 아직 살날이 짱짱한데 이놈아. 로이어 아파트? 아니, 이 사람이 언제 아파트를 샀지? 세상에, 아파트 시세가 5억이라고? 안 그래도 앞으로 살 길이 막막했었는데. 여보.
재수 씨, 동생 허망하게 보내고 상심이 크시지요. 그런데 어쩐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아마 건호 명의로 로유 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건호한테 2억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명의는 건호로 되어 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아, 놀라셨죠? 건호가 재수 씨한테 아무 말 안 했나 보네요. 아파트 명의를 저로 변경해 주시면 제가 대출받아서 2억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주버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어쨌거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남편 거죠. 그리고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니까 이제 제게 되는 거고요. 아니, 재수 씨, 아파트 등기 필증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계약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명의 신탁한 거니까 실제 소유권자는 저라고요. 명의 이전 해주세요. 저는 모르겠고요. 건호 씨가 남긴 유산이니까 하루빨리 그 아파트에서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건물인도 소송 제기할 겁니다. 아, 참나. 아니, 재수 씨,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백두호 씨 동생이 갑자기 사망한 것도 참 슬픈 일인데 여러모로 상황이 난감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호 씨는 운영하고 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살고 있던 집까지 경매로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집까지 잃게 돼서 살 길이 막막했던 두호 씨는 친동생 백건호 씨를 찾아갑니다. 두호 씨는 집이라도 되찾기 위해 아파트 매수자금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하면 혹시라도 채무자들이 강제 집행을 할 것이 염려돼 아파트 명의도 동생의 명의로 해달라고 하는데요. 유일하게 남은 혈육이었기 때문에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동생 건호 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동생의 장례식이 끝난 뒤 두호 씨는 재수 씨인 조영희 씨에게 아파트 명의는 건호 씨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소유이고 건호 씨에게 빌린 2억 원을 돌려줄 테니 명의를 자신에게 변경해달라고 하죠. 하지만 조영희 씨는 자신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제 유일한 상속인인 자신의 것이라며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백두호 씨는 지금 채무가 많아서 자신의 아파트가 강제 집행이 들어올까 봐 아파트 명의를 건호 씨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일단 명의 신탁,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명의 신탁은 부동산의 실소유권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그 빌린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때 실제 소유권자를 명의 신탁자라고 부르고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등기 명의인을 명의 수탁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명의 신탁은 크게 제3자가 한 명의 신탁과 계약 명의 신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또 어려운 게 두 가지로 또 나누네요. 제3자 간 명의 신탁과 계약 명의 신탁. 그럼 일단 제3자 간 명의 신탁 이거부터 보죠. 어떤 겁니까? 네, 제3자 간 명의 신탁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계약의 당사자를 명의 신탁자로 보고 다만 계약의 명의자만 명의 수탁자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도인이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계약의 명의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러면 계약 명의 신탁은 어떤 겁니까? 네, 계약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자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서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매도인도 계약의 당사자를 명의 수탁자로 인식하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이 계약의 당사자와 계약의 명의자가 동일하다고 인식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인지 매도인은 모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제3자가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부동산 실명법 시행 이후로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명의순탁자 명의로 격려된 등기 또한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할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잠깐 자, 다만 여기서 잠깐 그 뒤에 잠깐 세운 이유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은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네. 즉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등기가 명의수탁자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등기의 법률 효과가 유효하다고 부동산 실명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명문 규정을 둔 이유는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 백도호 씨는 제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계약 명의신탁인가요? 매도인은 실제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백도호 씨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 계약의 명의자 및 등기 명의만 백건호 씨로 해주었기 때문에 제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에 따라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완료가 된 부동산 등기 무효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백건호 씨 명의의 소유권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등기는 최초 명의자였던 매도인 명의로 소급해서 기속하게 됩니다. 네. 지금 백도호 씨는 아파트 명의를 가져와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앞서 설명드린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최초 소유권자였던 매도인에게 소급해서 기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의는 여전히 백건호 씨로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백도호 씨는 매도인을 대위해서 우선 상속인인 조영희 씨를 상대로 백건호 씨 명의의 등기는 무효인 등기라는 점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와 동시에 매도인을 상대로 해서는 유효한 부동산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실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백도호 씨 본인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자, 저희 로이어에서 늘 강조하는 게 바로 증거 아니겠습니까? 서면. 그렇죠. 예. 이 명의신탁 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입증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드라마 사례의 경우 사망한 백건호 씨 명의의 등기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무효인 등기라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하지만 백도호 씨 사례처럼 정말 간절한 상황이라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네, 어떻게든 찾아주셔야죠,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반드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우선 등기 권리증과 같이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서류는 보통 실질적인 소유권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관계의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명의신탁 약정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행스럽게도 백도호 씨의 경우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등기 필증을 소지해 왔습니다. 자, 말씀하신 백도호 씨가 등기 필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 입증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백도호 씨는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해 왔는데요. 네. 백건호 씨에게 전세 자금을 지급했다거나 월세를 준 사실도 없고 오히려 백도호 씨가 재산세 등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직접 납부해 왔다는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확인시켜 줄 수 있다면 백도호 씨와 백건호 씨 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백건호 씨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아우, 간절하니까 방법이 있네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자 의뢰인 백도호 씨를 위한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백도호 씨와 백건호 씨 간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네. 따라서 백건호 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도 최종적으로는 백도호 씨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백도호 씨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조영희 씨가 혹시라도 상속을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격려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는 상황 하에서라면 반드시 조영희 씨를 상대로 우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둔 이후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시라고 권고해 드립니다.